안녕.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력적인 파랑가시 발달장애인 톡톡이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계셨던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첫 번째 시리즈 궁금해요 톡톡 진단편 영상을 소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희정 교수님께서 진단시기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십니다. 모두 시선 집중, 영상 고정 해주세요. 지금부터 영상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소아청소년 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는 유희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모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가운데 진단을 언제쯤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진단 검사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질문에 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은 몇 개월 전부터 받을 수 있나요? 확실한 진단은 몇 살부터 내릴 수 있나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연령은 대략 18개월 정도입니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비언어적인, 언어가 아닌 의사소통 기술이나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기술, 그리고 반복 행동, 관심사가 협소한 것, 이런 것들이 그 나이에 같은 또래에 전형적으로 발달하는 아이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확실히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린 애기들에서 의사소통 능력이나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능력이 잘 발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중요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눈맞춤입니다. 타인의 눈이나 얼굴을 응시하는 거죠.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또는 상대방이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고 싶다는 의도를 보냈을 때, 그걸 읽었을 때 눈 주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흔히들 호명 반응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거나 말을 걸거나 어떤 사물로 관심을 끌고 싶어 할 때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이름을 뒤에서 불렀을 때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거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자기의 관심사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톡톡이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과, 예를 들어 부모님과 공유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이걸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죠. 톡톡이 보세요, 이런 의미로. 그 다음에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라면 이걸 보라고 직접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걸 이렇게 건네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멀리 있는 거라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려면 상대방도 봤는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상대도 같이 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선을 이 물건과 상대방 사이에 왔다 갔다 옮길 수 있겠죠. 이런 것을 합동주시라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발달하는 아동들이라면 빠르면 돌 무렵, 아니면 15개월쯤에 누가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18개월 정도가 되면 조금 늦는 아이들이라도 이런 합동주시 행동들을 대부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18개월 무렵 정도면 아기들의 상호작용 행동이나 의사소통 행동이 전형적인지 아니면 뭔가 좀 다르거나 발달이 잘 안 되고 있는지를 판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연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아기들은 24개월경 돼서야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반복 행동이라든가 관심사가 좁은 거, 감각에 대해서 좀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 것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는 잘 발견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행동, 비전형적인 행동들이 좀 더 늦은 연령이 돼서야 분명히 구분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24개월 정도가 되면 대체로 확실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혹
아기들을 아주 어린 연령부터 추적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뭐 6개월, 12개월 이런 시기부터 계속 추적해 나가는 연구들에서는 보통 12개월, 조금 더 빠르게는 6개월 정도에도 뭔가 다른 행동들을 보이기도 한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시선의 움직임이 조금 다르다거나, 얼굴을 잘 쳐다보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얼러줘도 잘 웃지 않는다거나, 사람보다는 도형이나 기하학적인 패턴 같은 것에 더 관심이 많다거나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이른 나이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아직 확실히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언어를 말하지 못한 경우도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어를 말하지 못해도 진단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진단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놀이나 대화를 통해서 아동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언어나 또는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 능력, 착석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마 아동을 직접 관찰하는 검사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아동을 관찰할 때는 단순히 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를 잘 말하지 못하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그리고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관심사를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공유하고 타인이 상호작용을 하려고 아동한테 접근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들은 언어와 상관없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얼마나 잘 말할 줄 아는지가 진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대체로 많은 검사 도구들은 언어를 얼마나 잘 말하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언어 수준을 평가해서 그 아동에게 적합한 놀이나 활동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하는데 단순히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께서 검사 도구의 이름도 많이 알고 계시고 들어보셨고 실제로 받아보신 분들도 많고 정말 많은 검사 도구들이 있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표준화되어 온, 우리가 이제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검사 도구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것들 이외에도 더 많은 검사 도구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칼스라든가, 그거보다 조금 더 자세한 검사들, 에이도스, ADI 같은 그런 명칭을 가진 진단 검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검사들은 표준화돼서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몇 점을 넘었을 때 진단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이런 기준 점수들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점수만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하거나 심각도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그런 다양한 검사 결과들을 다 종합해서 해석하고 실제 아동을 만나보고 보호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것들을 다 통합해서 최종적인 진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단평가라는 것은, 검사라는 것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를 점검하고 의사소통 행동이나 사회적 행동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지내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모으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동에게 어떤 검사 도구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가 하는 것도 역시 그 검사를 의뢰하는 의사의 전문 지식에 의거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자리에 잘 앉아 있을 수 없는 아동들도 물론 진단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어린 아동들의 경우에는 자리에 잘 앉아 있기 힘든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검사에서도 그 아동의 연령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면서 평가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이 자리에 앉아서 검사를 하는 선생님, 상대방 선생님과 뭔가를 함께 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둘이서 앉아서 서로 주고받는 놀이나 이야기에 전혀 흥미를 갖고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거 역시도 그 아이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검사들에 따라서는 아동의 이제 인지적인 능력, 즉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하고 하는 능력을 보는 검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검사들이라면 자리에 잘 앉아 있을 수 있는지, 검사에 협조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검사 결과에 아마 많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언제부터 발달 평가에 받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 평가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연령과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가는 크게 첫째는 아동을 직접 관찰하거나 뭔가 수행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자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각각의 검사 절차에 대해서는 평가를 권하신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 정확합니다. 연령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아동의 운동 기능이나 적응 능력 발달을 보는 검사라면 아주 어린 애기들도 가능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이도스라는 관찰 검사가 있는데요. 그 검사는 혼자서 걸을 수 있는 12개월 이상의 아동이면 누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를 면담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ADI라는 검사가 또 있습니다. 그 검사는 아동의 정신연령, 즉 발달 연령이 24개월 이상일 때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진단 시기. 어린 영유아들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의 중요한 행동들은 이렇습니다. 눈 맞춤, 이름을 부르거나 말을 걸었을 때 반응하기, 가리키기나 보여주기를 이용해서 관심사를 나누기, 간단한 놀이를 함께하기. 18개월 무렵까지 아동이 이런 행동을 잘 보이지 않는다면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두 번째, 발달 평가의 시기와 방법.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하는 것은 단순히 검사 결과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화된 진단 도구들은 아동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검사 점수만으로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들은 다양한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실제 아동을 진단한 소견들을 모두 통합하여 진단에 이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